자, 게로크 시기의 이제 사상과 문화를 볼게요. 자, 이 게로크 시기는 아까 이제 조닉 문화의 전반기 때 이제 문화인데 17세기 후반부터 형성됐던 문화예요. 장기간 거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면서 17세기 말 무사에서 조닉까지 다양한 계층의 문화 활동이 이제 활발해졌다. 막부의 공인된 학문이었던 유학은 각지의 번에서도 주자학자가 등용되고 민간의 학문소도 개설되어 무사나 조니의 출신의 유학자들이 등장할 정도 발전됐다. 주자에게는 5대 쇼군 스나요시의 시강이었던 기노시타 주한, 6대 쇼군이었던 이에노부 시강이었던 아까처럼 아라이 하쿠시키, 무로쇼 쿠슈, 스시마본하고 조선과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아메노리 호슈라는 사람인데 이 아메노리 호슈 정도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사람이 그 최초로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사전을 만들었어. 한일 사전. 그래갖고, 왜냐면 대마도는 한국과 계속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한글 관련된 사전이 필요했어요. 한글 사전이. 그래서 한글 사전을 만들었다. 일본어판. 예. 그리고 예전에 성심외교라고 해가지고 국사교과서에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이 사람 글이. 그래서 요 사람 이름 좀 외워두시고요. 남학에서는 다니치추 이후에 도사변에 활약했던 이제 펼쳤던 도나카 겐잔이나 신도와 유학을 결합시킨 그 스이카 신도를 확립하고 조난로를 지칭했던 야마자키 안사이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작가침에 말한 것처럼 한편 주자학을 비판하여 독자적인 생각을 표출한 유학자도 등장했는데 나가의 도주와 구마자와 반자는 올바른 행위와 실천을 강조한 양명을 중시했다. 그래서 그 야마가쇼코 인도 진사이 오구쇼라이는 고대 그 공자사상으로 돌아가서 유학을 설파하고자 하는 고학과 고문사학을 이제 수입했고요. 특히 소라이는 중국의 고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유학의 본질을 탐구하는 동시에 현실 정치에 재현을 해서 훗날 국학 발전에도 큰 역할을 줬다. 예, 특히 방법론적 측면에서 상당히 영향을 줬어요. 고중학적 방법론. 자, 유학이 가진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성격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 분야의 방법에 영향을 끼쳤다. 통치자의 역할과 정치의 성세와 관련된 관련성에 눈을 뜬 막부와 변의 무사들 중심으로 역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막부의 유관이었던 하야시 가문이 유관이라는 건 뭐냐면 하야시 가문은 이제 서울문화 아시아사에도 나왔지만 유관은 막부 밑에 주장만 연구하는 그 가문이야. 주장만. 그래갖고 이제 이 하야시 가문에 의해서 쓰여진 그 혼쇼 스간이라는 것이 편찬되어 있고요. 자, 본조 보감이라는 뜻이죠. 본조 통감이라는 뜻이죠. 본조 통감. 밑부분에 이제 다이모 도쿠가 미스크니에서 다이니오 후시 대일본사의 편찬이 시작되었다. 자, 이 시기에 또 전국 시장의 중심지 오사카나 교토도 중심으로 가미가타, 기네이 지방에서 고유한 신흥촌인이 중심한 게로쿠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됐고요. 문해에서는 가미가타 조니의 현세를 긍정하는 삶의 방식을 있는 그들 무사한 우키요 조시라는 소설이 유행되었다. 오사카 조니였던 이하라 사이가쿠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조니의 영리에 대한 조니의 영리에 대한 그 재능이나 그 소비 생활을 즐겨 모사하는 그런 책도 썼는데 고슈쿠이 친다이 오토코인데 뭐 호색 일대남이라는데 뭐 이런 것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이제. 근데 여기에서 좀 기억할 게 이제 가부키 있죠. 가부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가부키 극장인데 상당히 이제 특징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도 이제 무대가 있으면 무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죠. 그래서 막 가수가 막 노래 부르다가 튀어나와갖고 이제 무대 밖으로 해서 튀어나온 그 무대 있죠. 밖으로 튀어나온 무대. 요것도 이런 시대에 이제 있었고 하여튼 되게 이제 뭐 되게 컸나 봐요. 이 가부키 그 공연장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키요에라는 게 있어요. 우키요에. 그것만 좀 읽어볼게요. 헤아에서 고토의 조니 하품을 배운 오가타 고린이 화려하고 우미한 독특한 장식화법을 발전시켰는데 에도에선 유녀, 배우, 스모 순서를 그린 우키요가 등장했고 여기에서 우키요는 당대 민족의 풍습을 뜻한다. 처음에 붓으로 그렸지만
시사카와 모노부가 목판의 우키요 판을 완성하면서 대량으로 이 그림을 값싸게 공급해서 그 서민 문화의 한 대표적인 장르로서 이제 학살이 됐던 거죠. 자, 무사의 관료와 궁핍화를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무사들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사하면 다이모만 생각하는데 다이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사들 계층 안에는.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계층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무사들이 존재를 했었고 여기는 이제 그 한해 이 당시 그 얼마나 연공을 받느냐에 따라서 무사가 이제 서열화됐죠. 그래서 다이모는 1만 석 정도 받았던 계층들이고 그 밑에 이제 곡괭이, 하타모토니 그런 사람도 있어. 하타모토는 5천 석 정도 이제 받는 계층이에요. 5천 석. 네. 하타모토는 그 5천 명 정도 되는데 1만 석에서 이제 뭐냐면 그 거의 한 1,000석 정도? 그러니까 1만 석 이하에서 1,000석까지 받는 하타모토고 하타모토는 장군을 아령할 수 있어. 예. 근데 그 밑에 이제 100석의 미만을 갖고 있는 게 곡괭이가 있어. 그러니까 가마쿠라 마코토의 곡괭이는 대단했죠. 근데 이때는 100석 이하의 받는 그 무사들 곡괭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좀 낮은 하급 무사들 얘기하고요. 그리고 더 하급은 이제 뭐냐면 아시가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가다. 여기도 나와있지만 이 아시가다는 거는 일종 보병이에요. 보병. 예. 그래갖고 일단 매일 말단 그 하부에 조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시가다 보시면 돼요. 아시가다. 이 아시가다는 가마쿠라 마코토 말부터 등장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예전에 기병 중심이었는데 이게 보병이 필요했던 게 산악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가전 이렇게 할 때 보병이 되게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시가다가 가마쿠라 마쿠토 때 등장했고 특히 요 당시 남북조 시대 때 상당히 형성됐던 계층인데 왜냐면 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에 요시나 같은 그 산악지역을 공격하려면 이 아시가다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 말단에 이 아시가다는 계층이 있었다. 그리고 또 전국시대에서는 장창병이 되게 유명했죠. 그래서 전국시대 때 주력은 기마병이 아니라 장창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창병을 상당수가 이제 아시가 보병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그런 것들이 있었던 좀 기억을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궁핍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점점 궁핍가 돼요. 왜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그 연봉을 쌀로 받죠. 그러니까 쌀값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공산품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쌀값을 가지고 쌀 그 많은 걸 가지고 공산품을 사기에 상당히 부족했고, 그다음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이제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평화시기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계속 소비 생활을 즐겨요. 그래가지고 막 물건도 사들이고 예전에 감량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도쿄나 오사카 이게 보면 유곽이다 해가지고 일본식 사창가가 있거든요. 거기 들락거리면서 이제 여자들 돈 쓰고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빚만 지는 거야. 그래서 빚을 지고 빚이 주로 뭐 누구한테 상인들에 끼겠죠. 근데 상인들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니까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저당을 잡히고 그래도 이제 더 궁핍해지고 그래서 나중에 악부가 얘네들이 너무 궁핍해지니까 덕정령을 계속 공표해줘요. 그래서 깎아줘. 아예 탕감을 시켜줘. 근데 그게 오히려 상인들 그 사무라이들 별로 안 좋은 게 뭐냐면 덕정령 내니까 상인들이 다음에 돈 빌릴 때 안 빌려주려고 하고 빌려주면 어떻게 됐어요? 그만큼 리스크를 감안해서 이자를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 뭐냐면 신용도를 더 낮추는 사무라이 계층들 낮추는 그런 형상들이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일반 사무라이뿐만 아니라 번의 다이모도 큰 영향을 줘요. 다이모 입장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비용이 더. 그래서 쌍깨 못다이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토목공사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감당을 못 하는 거야. 번의 수익 가지고. 특히 쌀값도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상인들에게 돈을 꼬야. 상인들이 돈을 꾸는데 못 갚으면 어때? 번에 또 채무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아졌다.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백성들의 저항을 볼게요. 자, 그 당시 이제 백성들로부터 이제 영공미나 다양한 이제 것들을 이제 건뒀는데 특히 사무라이나 번외 수입들 거기에 대부분 나오죠. 근데 문제는 그 에도마코 중기 때 들어오면서 대기근도 발생하고 하산도 폭발하고 거기다가 이제 빚이 많아지니까 번에서 많은 세금을 또 거두려고 하니까 백성도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들 백성들의 그 공기를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일본 역사 이끼라고 하죠. 예, 그래서 백성 하쿠슈라고 하죠. 이들을 하쿠슈 이끼라고 해요. 예, 백성이라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뜻이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농촌사회 문화에서 중간층 정도 중상층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봉기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볼게요. 자, 농민이 백성들로부터 거둬들인 영공미와 다양한 부담이 막부나 번의 주된 수입이기 때문에 막과 번은 백성들과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놓일 수밖에 없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막과 번이 영공 증진책을 깨함에 따라 양자간의 갈등이 더 첨예되고 이끼라는 백성들의 집단적 저항이 빈번했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끼는 이제 하쿠쇼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하쿠쇼 이끼라고 해요. 예. 집단 도주와 상소, 대규모 폭력 행위 등 저항의 형태도 다양해졌는데 16세기 말에는 메이지 유신 전까지 7천회 이상이 발생했으며 그 빈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형태에서 다른 빈도수를 살펴보면 근세사에 발생한 농민의 저항은 봉건적 개폐 요구가 아니라 영주의 인정을 요구하는 비폭력적 성격을 도주나 상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백성들이 이끼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마을과 마을 간의 연합이 이루어졌고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번의 영역을 넘어서 강력 투쟁을 이루게 됐다. 초기의 이끼는 주로 영주 계급의 수탈에 대한 반발 때문에 비롯됐다면 후기의 이끼는 이제 그 마을 내부의 갈등이 주로 일어났다. 호농이나 초용인들의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었다. 아울러 그러니까 호농을 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총영에는 이제 호농 중에 그 역을 담당하는 촌의 역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마을 무라라는 공통지에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무라 안에서 권력자로 군림하니까 그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후기 있기의 주요 내용이었다는 거죠. 초기에는 저항운동이 농촌지역에 있었지만 후기에 들어와서는 18세기 도시지역까지 이제 확산이 됐고요. 자, 18세기 중요 막부와 번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 영공 증진 정책을 채택하고 상품 작물의 생산과 판매에 대해 또 세금을 부과하거나 통제를 강했기 때문에 농민의 생활이 더욱 피폐하게 되었다. 자, 궁지에 몰린 농민들은 영공 감면을 요구하거나 상품 작물에 대한 가세 경감이나 철폐를 요구하는 탄원을 했다. 그러나 막부나 번이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를 자주 무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번의 연공을 정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이의를 막부에 호소하는 읍수나 하쿠슈 이끼를 있겠다. 읍수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 위에서 그 중간중간 단계에 도착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냥 직통으로 막부에 가서 얘기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봉건사에서는 좀 위계가 무너지는 거야, 이게 일종의. 자, 하여튼 이 이끼의 형태도 고소에 머물지 않고 단순히 이제 뭐냐면 상소 이런 민원에 머물지 않고 막부나 번에 가담한 특권 상인을 농민의 공간에 맞는 장보에 간주하고 사회적 지혜를 가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옥이나 가재를 파괴하는데 경우가 늘었고 그다음 막부나 번호형은 대규모화됐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이제 이끼라는 것도 비폭력적으로 했는데 이제 점점 어떻게 안 들어주니까 평화적인 방법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게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규모도 번을 넘어서 대규모로 이제 확대됐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고요. 자, 막부나 번은 농민들 요구에 어느 정도 응했지만 이끼의 지도자를 처벌하고 금지령을 내려 탄압을 강화했다. 한편 농민들 목숨을 희생할 자신의 소원을 전한 지도자들은 의미로 모셔가지고 제사를 지는 그 덕을 후세에 전했다. 하쿠슈 이끼가 빈발하는 가운데 도쿄, 호쿠리쿠, 간토 지방에 18세기 후반에 또 수년에 걸쳐서 극추한 냉해가 이제 찾아왔고 설상가산으로 아사만산의 분화를 거듭하자 주변 지역의 토사와 하산재도 뒤덮여 대훈장이 발생했다. 자, 이에 따라 쌀가루 폭등하고 기근이 확산되어 수많은 아사자가 나오는 지경이 일어났다. 대규모 기근에 대해서 이제 막부나 번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한 탓에 도시나 농촌에서도 불만이 고조되었고 빈민들의 쌀값 인하를 요구하면서 쌀을 매점한 조카마치의 쌀 매도상을 습격하는 우치코 와시가 있었어요. 우치코 와시는 그 옆에 있죠. 에도의 우치코 와시. 그래서 1866년 6월에 에도에서 일어난
대규모 우치코 와시의 모습이다. 그래서 머리띠를 두는 우치코 와시 무리들이 쌀 가마니를 집어던지고 쌀을 흩트리고 있지만 이와 대조 오른쪽의 구석에 쌀 훔치는 사람도 보인다.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쌀이 부족하고 하니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쌀 폭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세기 때 매점 매석을 통해서 하니까 경성하는 쌀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비슷한 것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그다음 19세기 이후 이끼가 더욱 고양되어 강력투쟁, 고소, 도시 파괴 행위가 발생했고 특히 오사카의 사무라이 출신이었던 아까 이제 오시오 헤이데요시가 일으켰죠. 이 오시오 헤이데요시는 양명학자예요. 한때 오사카의 하급 관리로 지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오사카의 하급 관리로 지냈던 사무라이 계층이 사무라이가 난을 일으켰어. 근데 이거는 종전의 그 도시나 그다음 농촌에서 일어난 그 이끼와 좀 경우가 달라요. 그거는 원래 하층민들이잖아. 이들은 정권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 지배층도 아니었고. 근데 오쇼헤이 같은 비록 이제 하급 관리지만 지배층 이동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켰다는 거는 지배층 난 안에서도 점점 그 막부의 비판적 목소리, 다시 비판적 목소리 넘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등장을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오쇼헤이즈 나는 이러니까 이 지배주의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했던 것이 뭐냐면 덴포 개혁이에요. 덴포 개혁. 예. 그래서 막부의 마지막 개혁 있죠. 그 막부의 마지막 개혁이 덴포 개혁의 배경이 이 오쇼헤이즈의 반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사료보는 아시아산과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료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올 가능성은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돌아가지고 그냥 그 이상한 데 내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그냥 막 진짜 작년처럼 이렇게 문제 내보면. 예. 그래서 이제 이름 정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우개혁을 볼게요. 이때 에도 막부의 막부 시대 때는 교우개혁부터 시작해서 그 첨보, 덴포개혁, 그리고 각 막 번의 개혁들이 나오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첨보개혁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교우개혁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기본 강의 내용을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8세기 때부터 아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이제 풍년이나 그 다음에 하산 대폭발 등등 반란 등 이끼 등 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개혁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겠다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막부나 번진에서 개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부 개혁이 있고 번진 개혁인데 일단 좀 방향이 좀 달라요. 그럼 막부 개혁을 보면 막부는 3대 개혁이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보면 교우 개혁이 있고 간세 개혁, 덴포 개혁 이렇게 3대 개혁이 있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덴포 개혁이죠. 덴포 개혁. 근데 다누마 신의 개혁은 이건 약간 이제 3대 개혁은 치러주지 않는데 왜냐면 이제 종전의 막부 개혁하고 좀 다른 방향에서 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막부 개혁의 특징은 상품화폐 경제 반영을 수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에도 막부 초기 때 그 농민들의 어떤 폐쇄 경제 체제 있죠. 농촌 중심의 폐쇄 경제 체제로 돌아가려고 해. 왜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 막부라든지 사무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손해를 봐. 연공을 주로 쌀로 받는데 쌀값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자연경제 상태 이런 것들 농촌 중심의 어떤 자연경제 상태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막부의 어떤 정권의 복고 체제를 인정하고 강하고 중농 억상 정책, 그다음 무사의 외채, 무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탕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자연경제 복귀를 추구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추진 이런 것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번진 개혁은 저 사스마변, 조슈변, 사가변 저도 어떤 번들이에요? 막부에서 오랫동안 소외됐던 토자마변 출신이죠. 이들이 개혁을 했는데 대개는 이들은 이제 막부 개혁과 달리 그 당시에 이제 발달된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을 반영했고요. 서양의 근대적 문물을 좀 수용하려고 했고 특히 이제 그 개혁에 상인 계급들을 포섭시켜 새롭게 성장했던 존인 계층들을 개혁의 주체로서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는 그 막부 개혁이 개혁의 주체로서 아니 개혁의 그 주체로서 그 자기만 생각하고 사무라이 계층만 생각하고 그 상위 계층을 탄압을 했잖아요.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여겼잖아. 그런 거좀 대비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치면 나라는
다누마 시대 때 개혁은 막부 개혁에서 좀 약간 제외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일단은 좀 욕을 많이 얻어먹고 거기다 개혁의 방향이 원래 종전에 이제 교육 개혁인데 뒤에 이제 간세 덴보 개혁과 달리 어디를 추구했냐면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반영하려고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좀 약간 막부 개혁에서 제외시킨 것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또 내문을 또 많이 받아먹었어. 그래서 이게 무슨 개혁이냐 그렇게 이제 하는 가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막부 개혁과 번진 개혁의 방향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볼게 막부 개혁, 교우 개혁이거든요. 교우 개혁. 이 교우 개혁 이후에 이제 간세 개혁하고 덴포 개혁에 영향을 줘요. 일종 역할 모델을 했던 개혁인데, 그건 교우 개혁을 이제 볼게요. 자, 교우 개혁을 이제 보면 자,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 진전과 문화의 발달로 소비생활 증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악화됐어요. 박부 재정이나 이런 것들 번외 재정도 악화됐고, 자,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강력한 쇼군의 권력을 분화시키고 건전한 재정 재건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전에 그 이에야스 시대 때 에도 먹고 초기 때도 복구하자. 그러니까 복구주의적 어떤 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후대에 큰 영향을 또 미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들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 쭉 있는데 정치 개혁이 있고 크게 이제 경제 개혁, 교육 문화 정책 이렇게 이제 세 방으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요 개혁을 이제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냐? 이 사람의 이름도 외워두셔야겠죠? 도쿠가와 요시무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정통 집안 출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도쿠가 종가 출신은 아니고 그 앞에 그 쇼군의 이에스가 후사없이 죽으니까 그 고상케라고 해갖고 그 원래는 도쿠가 집안이지만 일종의 이제 피줄이 나눠져갖고 반개 집안 있죠. 그래갖고 이제 쇼군이 정통이 없으면 그 고상케 집안에서 데려와서 이제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쇼군이 됐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기이번 출신이야. 고상계 출신인 기이번 출신이다. 그래갖고 고상계 출신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정통성 좀 없죠, 이 사람이요. 네, 반계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혁을 통해서 자신의 쇼군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개혁도 있죠. 간세 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천보개혁 이런 것들은 그 주로 노주라는 사람이 좀 하는데 이건 자기가 직접 했어요. 쇼군 자체가.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좀 비슷한 연대 걸룡제라든지 그 다음에 정조하고 함께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3대 개혁군주로 좀 자주 언급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도쿠가 요시무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정도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개혁 내용을 볼게요. 자, 정치개혁 쇼바윤이 제도를 폐지했다. 자, 예전에 전 시간에 얘기했죠. 쇼바윤이라는 거는 측근 정치죠. 측근. 그래서 주 연락을 담당한 측근인데 이들의 권한이 커진 거야.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처럼 이제 한간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한간 역할을 했던 것이 스바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폐지시키고 그다음 쇼군의 독재 정치를 강화시켜 나가죠. 예, 그리고 노조의 권한을 이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뭐냐? 공적인 정치를 강화시킨다. 공적 라인을 강화시켜서 자기 쇼군 정치를 강화시키고 사적인 것들은 없앤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조 정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의 태종도 그 자신의 측근들을 다 쳐냈죠. 그리고 대신해 주시면 공적 라인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시켰잖아. 그러니까 비슷한 그 형식으로 쇼군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지카타오 샤다 마카키 이게 있는데 공사 반어 정서를 정해서 일종의 무가법인데 법령이나 판결을 집재성을 재판을 기준으로 만들었고 이게 예전에 그 판례를 이제 쭉 정리를 해서 행정을 조직화시켜 효율을 동원했다. 예. 그 다음에 그 하타모토 고케인이 이제 너무 오랫동안 싸움을 안 하다 보니까 사무라이로서 이제 무예가 이제 너무 없다. 무예를 장려하고 겨냥론을 했어. 이게 항상 그게 뭐냐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니까 그 원인을 사치해 둔 거야. 그래서 그 무조건 허리띠를 쪼라라 겸양료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 교육개혁 이후에 막부개혁의 공통적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아스파코라고 해서 이제 투수함을 설치해서 민중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했고요. 실제 반영했던 게 뭐냐면, 빈민구제 시설인 양생소를 설치했죠. 그 다음에 다시다카 제도를 둬서 재정의 부담의 증가를 억제하고 가문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투입인데 이건 좀 이해하려면 일본의 관료 시스템을 이제 봐야 돼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문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해 갖고 뽑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뭐죠? 뭘 주죠? 월급을 주죠. 녹봉미나 이런 것도 주잖아요. 녹봉을.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 일본은 어떻게 이제 운영하냐면 가문마다 자기 지책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 어떤 가문은 뭐 어떤 간직을 맡고 어떤 가문은 비단 간직을 맡고. 근데 그 간직을 맡은 동시에 또 그 비용을 자기가 다 대야 돼. 그러니까 뭐 A 간서에 어떤 높은 숫자의 간직을 맡았다. 그러면 A 간서와 그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누가 되는 거야? 자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 지위가 있어야지 그 간직을 뭐냐면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간직이 일종의 역이에요, 역. 그러니까 월급 안 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쪼그리 지겠는데 비단은 얘가 좀 똘똘해요. 근데 얘 집안이 좀 낮아. 다이모 집안인데 1만 석밖에 안 되는데 그 역을 수행하려면 그 직을 간직을 수행하면 10만 석이 필요해. 그러면 얘 입장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담당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이제 뭐냐면 다시 생각해주면 정부에서 그걸 9만 석을 대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참신한 인재를 등용을 해줘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다시다카제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시다카의 이제 제도에서 이제 재정 부담이 좀 증가된 걸 뭐냐면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을 또 억제하고 그런 식으로 재정을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이런 제도를 유지했다. 예. 그 우리나라하고 좀 약간 좀 특이한 제도죠. 자, 그 다음에 연공증치제도에서는 뭐냐면 이것도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오는데 농민이 경작에 정념하도록 단위 면적 단 생산력 증가해서 종량법이 이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해서 연공을 증액시켰다. 이 말은 뭐냐면 정명법, 조면법이라는 것은 뭐냐 일정한 이제 액수를 가지고 하는 거야. 예. 예전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뒀잖아요. 근데 일정한 액수를 가지고 징수를 해요. 그러니까 생산의 풍류와 상관없이 일정한 액수를 가지고 징수하는 것이 조면법, 정령법이다. 근데 농민들 입장일 때는 상당히 뭐냐면 이게 불리한 게 풍년이 왔다 갔다 어쩔 때는 뭐 흉년도 있고 어쩔 때는 풍년도 있는데 풍년과 흉년 때 똑같이 거둬라. 그러니까 좀 반발이 많겠죠. 자, 그래도 이제 왜 이런 법을 했냐면 예산을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한 세입을 고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 종전의 법, 김해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을 쓸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예산 수립에도 좀 힘들어. 근데 일정한 수입이 있다고 가정하고 예산 수입하면 어떻게 돼요? 양출 재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법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거기에다 얻은 세금을 통해서 경제를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공 증진책 같은 걸 통해서 그 재정을 확충시키려고 했어요. 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쌀 군주예요. 쌀을 되게 좋아했어. 쌀. 쌀에 대한 정책들이 많아. 이 사람의 정책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아이타이스 맛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금전 임차인 그러니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어요. 그런 것들 소송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채무와 채권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서 돈 문제 너희들끼리 아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다음에 사무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렸잖아요. 그러니까 배째고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고소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고소를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난리 나겠죠?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상인계층의 반발로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아게메이 제도가 있는데 상미 제도는 뭐냐면 막부의 재정을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 다이모드에게 협상비를 부과를 하고 그러면 상기곤따에도 반년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야. 그래서 이제 원래 1년에 한 번 할 거를 이제 뭐냐 2년에 한 번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완화시켜줬다. 미카 정책은 이제
풍작으로 미국가가 하락하면 다이모와 무사들이 상대적 공공하기 때문에 고미가 정책을 했다. 그래서 이 고미가 정책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그 당시 그 뭐냐면 쌀을 연공량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농민들이 쌀이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쌀 시장이 어떻게 공급선은 그 수익성하고 수요소와 공급성, 수요성이 늘어나잖아요. 공급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정책을 하죠. 그래서 쌀의 어떤 그 연공액을 증가시켜가지고 그 뭐냐 쌀을 많이 걷게 해서 쌀의 수요 공급선에서 쌀 수요를 늘리게 해서 그 쌀값을 오르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해요. 그래야지만 나름대로 그 뭐냐면 상인이나 아니 사무라이 계층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쌀값을 올려야지 이 사람은 쌀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 쌀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공산군이나 그런 것들 바꿔 먹잖아요. 그러니까 쌀값을 오르면 올수록 누가 이익이 오는가? 상인은 사무라이 계층들이 이익이 오는 거죠. 근데 쌀값을 어떤 식으로 올리냐면 아까 치면 그 당시 연공익 증가를 통해서 쌀의 수요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야. 네. 자, 그래도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정책 같은 경우에 교육은 대학교야. 그 당시 약간 이제 서당하고 비슷한 건데, 자, 이걸 통해 유교 교육을 실시한 신분지를 안정화시켰고, 학술을 지원했죠.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서양 서적들 수입을 허가했다. 단, 기독교 관계 서적을 제외시켰고요. 그 다음, 오교 소다이 같은 유학자들 경제론 집필하는데 지원해줬고, 자, 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도시 정책에서 이제 에도의 소방조직과 방화소 시설을 정비했는데, 왜냐,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은 목재가 많죠. 목조 건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약간 이제 조금만 불이 나도 그게 불이 그 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잡았고 뭐 애도가 완전 3분의 1 정도 그냥 그 불에 타는 그런 정도도 있나요? 2차 세계대전 때도 이제 그 미국 애들이 그 일본에 자주 뿌렸던 게 뭐 소위탄 있죠.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거기 그 뭐냐면 도쿄 지역을 뭐냐면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그 소방조직과 방화시설 정비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투소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양생소를 설치했고요. 자, 의의 한계를 보면 의의는 막부의 통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익을 확립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조직을 정비했고, 물론 일시적이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뒀고, 막부의 개혁 모델을 제시했고요. 한계는 막부 외우로 당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특히 이제 농민과 도심의 봉기로 개혁 정책가 동요됐고, 이런 것들이 한계다. 적극적으로 상품화폐 경제 발달도 반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교육개혁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좀 나와요. 도쿠과 요시무네와 관련돼 갖고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아틀란타 일본사 내용을 볼게요. 자, 1716년 7대 쇼군 이에스구가 후사 없이 죽자 고상계 기이변의 다임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8대 쇼군을 취임하였다. 이무적 상품 경제의 진전과 문화의 발달로 사람들의 소비 생활이 증대돼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잃어 재정적 궁핍한 상태에 빠졌다. 개도쿠 시기 이후에 막부의 재정도 악화되어 재정 문제가 막부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고 쇼군이 된 요시무네는 강력한 쇼군 권한의 부활과 재정 건전, 이게 목표죠. 이걸 목표로 정치 개혁을 시도했는데 이걸 교우 개혁이라 한다. 자, 요시무네 막정의 개혁을 시도했다. 우선 이전 쇼군의 시대에 극심했던 쇼바유니 등에 의한 측근 정치의 폐단을 봐줬고, 그 다음에 쇼군의 친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막정에 의해서 노구주의 역할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사적 조직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 조직으로 이제 정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또 능력의 인재에 따라 있는 가문의 등급을 넘어서 등용하기 위해서 다시다카 제도를 뒀고 수입이 막부의 연직 등록보다 낮아 특정 간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 할수록 기회를 열었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이제 특정한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연봉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면 막부가 대신 대주면서 능력 있는 인재를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지출이 늘어나는 건 또 아까쯤에 연공미 같은 것들 증대시켜갖고 그걸 이제 메꾸는 거죠. 그래서 재정 안정 이런 것들을 깨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시무네는 정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노조 권한을 회복했지만 동시에 외부자에게서 기이변 출신의 측근을 등록한 막신의
동태를 방해했다. 요게 약간 좀 상반된 거죠. 한편은 측근 정치의 페달을 잡고 해서 소반용인을 이제 했지만 막상 자기가 정치 운영하니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을 했어. 측근으로서. 물론 쇼바 요니는 이제 폐지했으니까 아니고 다른 간직에 등용해서 했던 거죠. 그거는 기이변이라는 것은 아까 요시무네가 어느 번 출신이라고 했죠? 기이변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종 내에 자기 세력이 없는 거예요. 막상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등용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폭력 위견 수습을 위한 노력으로 1721년에 누구나 불만사항과 위견을 서명을 제출할 수 있는 투사함을 설치했고요. 행정을 조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요시무네는 1742년에 당시까지 법률과 판결을 집대성의 재판 기준을 만들어서 법제를 정비를 했고 하다못해 곡괭이에게 무예를 장려하고 겸양료를 내어서 불만과 요구사항을 억제했다. 그리고 무사 간의 경제적 궁핍을 해결해서 당사자가 합의점을 내렸죠. 그래서 이게 다른 책에는 이름이 멍청했는데 아이타 이스마시령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내려서 채무에 대한 소송을 당사자끼리 해결하도록 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편 막부 재정에 이제 그 확충하기 위해서 다이모드의 현상률을 해서 아가메이 제도를 실시해서 이것은 뭐냐면 다이모들이 이제 이걸 직접 내면 에도 채도 기간을 반년으로 줄여주겠다. 그래서 뭐 1년이었는데 반년으로 줄여주는 2년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전례가 없는 게 뭐냐면 원래 영공미 같으면 누가 내요? 영공미는 농민들이 내죠. 농민들이. 네. 다이모드는 그 영공민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연공을 받았으면 그걸 바탕으로 뭘 내는 거야? 군역을 제공해주는 거야. 여가 역을. 그래서 대개 보면 다이모드는 군역을 제공해주고 영공민은 그 당시 농민이 내는데 다이모에게 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 애도 체류 기간을 반년 줄여주겠다.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나아가 근본적인 재정 수입 증대를 위해 전답의 저당을 금지시키고요. 원래 이 당시에는 이제 그 농민들이 저당을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기가 발달되니까 사무라이 계층도 몰락되는 반면에 농민 계층도 되게 몰락을 했나 봐요. 그 당시 쌀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 돈을 많이 빌리죠. 근데 그냥 빌려주겠어요? 자기 정답을 담보로 해갖고 빌려가죠. 그러면 돈을 못 갚으면 전답이 뺏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농민의 소작인을 방지시키는 한편 대간 그러니까 쇼군의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신정 개발지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상인들이 신정 개발 투자를 권유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상인들이 신정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경제학들을 통해 조세 수입을 증가도 했다. 그리고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도 매년 수확량에 따라서 조세 비율을 정하는 대신에 작황에 관계없이 일정한 액수를 바치는 조면법, 정명법을 했죠. 예전에는 기면법 그래가지고 잠깐은 이제 작황에 따라서 이제 한 건데 그래서 다펀손실법에서 일종의 뭘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공법을 실시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안정적 수익과 증세를 깨웠다. 자, 이러한 정책과 함께 대학교회를 이제 해서 이거 명칭 좀 외워두세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초등교육기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 대학교회에서 이제 유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신분지수를 안정을 도모했다. 1721년 중국어로 번역된 서양 서적을 수입을 허락했고 그 다음 오구 쇼다이 같이 유학자들에게 경세론을 집필하겠다. 교육개혁은 막부의 통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발휘하고 사회기관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막부를 더욱 강력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게 했다. 자, 요시무네가 단행한 조치들은 당시에 발생한 경제적 변화를 다루기 위한 행정조치에서 변화에 필요했다는 사실을 막부의 관료도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안고 있던 문제는 행정조치를 통해서 정권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넘어선 상태였고 엄격한 통제를 받은 농민과 도시민들의 불만을 거쳐서 봉기를 표출되면서 개혁정치가 동요됐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그 당시 행정상 이런 절차상의 변화에 불과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엄격한 통제, 중농 억상 정책 같은 거 비슷한 그런 정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과 도심의 불만이 폭발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다뉴마 시대와 이제 간세의 기억을 볼게요. 이 다뉴마는 이제 그 하급 가신에 출발하고 쇼군의 측근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9대 그 쇼군 이에시게와 10대 쇼군 이에야드 때 뭐냐면 측근 정치로서 권력을 좌우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노주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중심을 해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개혁을 해요. 근데 앞에 요시문의 개혁은 농건주의 개혁이죠. 이제 자연경제 형태로 돌아간 데 안에서 이 사람의 개혁은 뒤에 있는 전후 막부 개혁과 달리 중상주의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번정개혁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가요. 예. 그럼 내용을 보면 다뉴마는 요시무네가 시행됐던 조세의 징진을 통해 재건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업자본을 빌리려고 해요. 상업자본의 힘을 이용해서 막부 재정의 재건을 깼다. 그는 에도와 오사카의 도매상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상인들에게 일종의 동업자인 가부나카마를 조직해요. 여기에도 이제 명칭을 보는데 나카마라는 건 예전부터 있었어요. 나카마는 동업조합이라고 봅니다. 자아에서 발전한 동업조합인다. 근데 이 나카마의 가부를 준 거야. 이 가부는 뭐냐? 독점권이야. 그러니까 나카마 어떤 특정한 상인 조합에 가부를 줄 때 나카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상인 집단은 자기가 가부를 받았기 때문에 독점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물건의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독점 판매권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하고 비슷해요? 시전상인들이 뭘 받는 거하고 비슷하죠? 금난 정권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근대적인 어떤 산업제도가 아니라 이거 뭐 중세적인 거죠. 중세적인 거. 자, 하여튼 일단 가부나카마를 조직하여 학대하여 그들에게 영업의 독점권을 부여한 동시에 대신에 뭘 거뒀냐면 영업세를 걷었어요. 다뇰에는 그의 감소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는 해외물을 대사하기 위해서 그 구리강산 생산을 증대했다. 이게 이제 좀 파악할 게 그 당시 일본이 수출품의 변화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처음에는 전국시대하고 에도 초기까지는 뭘 이제 주로 수출했냐? 은을 생산했어요. 은을 수출했어요. 수출. 근데 문제는 이게 은강산이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나중에 17세기 중반 때 기점으로 해갖고 이게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은은 이제 수출 안 하고 이제 금지시키고 밖으로 딱 못 나가게 하고 대신에 대체로 수출한 게 뭐냐면 구리예요. 구리. 예. 이 구리는 쓰이는 용도가 많죠. 뭐 창이나 호나 무기 이런 것들 만들 때 제사 용기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총포주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는데 자 그래도 이 구리 강산을 많이 이제 뭐냐면 개발해 갖고 수출 증대시키려고 했다. 근데 이 구리도 생산 감소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구리 강산의 생산 증대를 피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수출품으로서 건조한 해산물을 이제 개발해서 일정한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거 지금도 좀 하는 것 같아. 일본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선물 주신 거 보니까 이 해산물 건조해갖고 과자로 만든 걸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자, 일본 내 채굴량을 격감하고 금을 수입하고 그 음을 화폐로 개조하여 막고의 수입을 증대하고 화폐 유통을 증대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제 오히려 예전에 금을 많이 수출했는데 이때는 오히려 수입을 했고 이걸 이제 화폐를 개조해가지고 막고 수입을 증대시켰다. 그래서 화폐 유통량을 뭐냐면 확산시키려고 했다. 자, 이러한 일련의 정책 시행 결과 상업활동이 활발해졌고 신분적으로 차별받던 상인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도시민인 존인에 대한 풍속 통제가 완화되고 왜냐면 그 당시 존인 문화가 상당히 좀 태폐적이죠. 자, 무사와 존인의 교류가 빈번해져 무사가 존인의 풍속에 동화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새로운 문화가 생성되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무사가 돈을 많이 쓴다는 거야. 그러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채무지게. 예. 그래서 그 무사들의 어떤 채무 증가의 어떤 원인이 되었던 이런 것들이 그러나 다뉴마의 정책은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고 몰락하여 농촌을 떠나는 농민이 증가하고 도시 영세민의 빈민한 등 농촌과 도시가 황폐해졌다.
그의 권력 행사 정책 취지는 이권과 결탁하고 그로 인해 뇌물수수가 행위하여 막고 정치의 부패를 가져와 사회적 풍기를 울락케 하는 비판을 받았다. 1783년에 발생한 아사마산의 대폭발과 덴메이 대기근 등 자연재해가 빈발해서 그의 쌀값이 폭등하면서 서민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 그 결과 각지의 쌀값 인하를 요구하며 미국산과 거상을 이제 습격하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졌다. 다뉴마와 그의 권력 행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고 결국 1787년 그의 정적이었던 아스다이라 샤더노브가 노주에 침입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제거하고 간세의 개혁을 하죠. 이 간세의 개혁은 앞에 있는 개혁들과 좀 약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간세의 개혁인데 간세의 개혁은 그 앞에 있었던 이제 교우개혁이라는 뒤에 있는 이제 천보개혁보다는 그렇게 좀 비중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한번 읽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자, 이 간세 개혁은 그 앞에 교우 개혁을 이제 모델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혁의 담당자들은 국가기관을 강조하고 단일화 정권하에 중용된 관리를 수청했다. 그리고 단일화 정권과 결합되어 있었던 전매기관과 물가 폭등의 요인이었던 동업적인 가분압가와 일부를 해산했다. 왜냐하면 가분압가가 일종의 독점 판매를 하다 보니까 물가 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대장으로 이제 나아가 대장 발행으로 유통 혼란과 물가 폭등을 초래한 화폐 주주를 정지시켰다. 한편 황폐해진 농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격을 이제 유지하고 인근 농촌에 부과했던 세계고를 이제 경감해서 농민의 부담을 이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에 더해 이제 식목 취수 개간을 장려해 부업을 이제 금지하고 농민 생활을 안정화시켰고 막신인 하다못해 곡괭이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물파는 기원령을 내는 일종의 이걸 덕정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근데 이것이 오히려 저희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 상인들이 이제 이자를 더 올려서 이제 빌려주게 되죠. 한편 전국적인 곡식 적축을 장려하고요. 특히 에도에서는 마을 운영비의 절약분의 7화를 저금하는 실부 적금법을 실시했다. 그리고 사회 갱년 시설인 그 갱생시킨 니시코 요세바를 신설하여 기근으로 증가되어 도시의 불황자를 수용하여 사회 안정을 깨웠다. 정통적인 유교의 도덕의 부활과 사회적 기풍의 진작을 위해 재반 통제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각 변에는 병굴과 이제 성립되고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재가 양성되고 유학이 대중화되었다. 한편 사대노부는 이제 난학을 후원해서 막군의 서양사적을 이제 그 수집하고 기관을 설립했고요. 사회 풍습적인 어떤 통제를 강화하는데 이는 종전의 사치 금속보다는 성풍수가 이탈행의 규제에 초점을 맞춘 거다. 자, 이런 개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개혁이 이제 더 중요하죠. 번정개혁. 자, 번정개혁 잠깐 하기 전에 잠깐만요. 그 간사의 그 덴포개혁부터 이제 일단 들어가고 이제 볼게요. 번정개혁 잠깐만요. 이게 번정개혁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번정개혁보다 이제 그 뒤에 그 첨보개혁이 있거든요. 첨보개혁 부분을 하고 그다음 번정개혁 넘어갈게요. 순서가 좀 맞는. 자, 먼저 이제 그 강독하기 전에 첨보개혁의 전반적인 내용들, 다른 책 내용들과 이제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게 첨보개혁, 덴포개혁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는데 이게 아마 08년인가 09년인가 나왔어. 거의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10년 주기설이 해갖고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 또 이게. 그래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자, 덴포개혁의 배경을 보면 대규모 혼잡과 기근, 그 다음 오시오 헤이츠의 난, 재정적자, 그 다음 모지스 사건과 아편전쟁 이등 등이 있는데 자, 개혁 방향은 이제 그 다음에 미즈노 다다쿠니 이 사람도 이제 이름을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료주는 이제 취임해서 료주는 이제 에도마코 시대 때 집정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교우개혁과 간세개혁을 모델로 상업자본 억제와 자연경제를 복귀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개혁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도 비슷해요. 겨냥열 내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치성 의복을 금지시키고 고가와의 가자와 요리를 금지했어. 특히 상인들의 이제 퇴폐한 풍습도 있죠. 그런 것들하고 이제 그 당시 또
이런 문화들, 상인들 문화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췄어. 자, 출판물 통제에서 음란문화 판단하는 작품은 작가들이 처벌했다. 이거는 뭐 비슷하죠, 요즘에도. 예, 출판물 통제. 인반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농민들이 대기근이나 그 다음에 뭐 하산 폭발 등등 해갖고 농촌에 살기 힘드니까 애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도 이주를 금지시키고 타 지방으로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 허가를 막고요. 장기간의 애도 거주자 외에는 강제로 귀향을 명령하는 인반법을 실시했다. 상업정책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상업정책인데 먼저 이제 가분할가마를 폐쇄했어요. 이 가분할가는 일종의 독점권이죠. 독점권 얻는 대신에 영업세를 받는 건데 이 영업세를 포기하고 가분할가를 폐쇄시켜. 왜냐하면 물가의 상승 원인을 이 상품 유통의 독점으로 인식한 거야. 그 영업세를 포기한 채 회사를 했는데 호가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왜 보지 못했냐면 물론 이제 이 사람의 독점권을 통해서 물가 상승 원인도 있는데 이거는 에도와 오사카 주변의 복잡한 유통망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 유통망이 복잡하다 보니까 원산지에서 10,000원을 받았던 것을 실제 소비자는 몇 번 유통망을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10만 원, 20만 원 받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이 독점권을 폐쇄시킨다고 해서 물가 상승의 어떤 근본적인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영업세 같은 이제 수익 감소만 불러일으키니까 잠깐 실시했다가 다시 뭐냐면 복귀시켰다. 그래서 이 가보나카 폐지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상인들과 제한 상인들 자유로운 상거래를 허용해서 에도와 오사카의 물자를 유입시켜서 좀 자유 경쟁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가보나카가 다시 복귀되면서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폐지되는 걸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자유 상거래 허용과 낙가마가 동시에 공존할 수는 없잖아요. 예. 자, 이건 잠시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기억을 해주시고 전공 조치는 뭐냐면 그 당시 가해고해본의 재정 원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주변부에 영지 교환 명령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영민이 반대를 해. 이걸 정봉 조치는 이제 번을 바꾸는 거잖아. 근데 예전에는 에도 초기 때는 번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하면 객소를 못했죠. 근데 이제 번을 바꾼다니까 이제 반대를 했어. 근데 그걸 억누르려고 했으면 되는데 그걸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취소시켰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건의가 그만큼 약화됐다는 거죠. 막부의 건의가 상당히 약화됐다는 걸 이제 보여준다. 이걸 또 하나 상징형인데 상징형은 뭐냐면 막부 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에도와 오사카의 노동자 땅을 원래 이 막부에 직할지긴 하는데 그 땅 안에는 이제 막부만 다 있던 직할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하타모토나 고케니 같이 막부 직속에 이런 사무라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연봉을 이제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지역을 다 막부 직할지로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하타모토와 고케니가 들고 일어난 거야. 근데 이것 또한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데 그냥 막 요구사항이 맞고 막 드세게 노니까 막부가 쫄아가지고 물려놨어요. 그러면서 이 정봉정치나 상진형은 막부의 권위를 뭘 했다? 약화시키는 어떤 조치였다. 이런 영향이. 그래서 예전 에도 시대 때는 이런 조치를 내리면 어떻게 돼? 초기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죠. 그냥 명령 따라야지. 근데 이제 정봉 조치나 그 다음에 상진형 이런 걸 내려도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고 우리 못하겠다. 배째라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 하면서 받아줘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전봉 정치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어 없을까요? 전혀 없어. 예. 그래서 막부의 이제 건의, 지도력이 상실됐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결과는 상품 유통을 악화시킬 거고 오히려 다이모, 직속, 가신들, 상인, 농민치의 계층적인 반발로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막부의 지도력만 상실됐다.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트를 이제 볼게요. 자, 1830년대 중반에 도호코 지역과 간토 지역은 이제 각각 기군으로 이 지역에 수많은 아사자와가 나왔고 이로 인해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대도시 지역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이제 1837년 예전에 만든 오쇼 헤이다츠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죠. 오사카에서 이제 무사 출신이었던 오쇼 헤이다츠의 일으킨 반란도 이러한 식량 위기에 의해서 촉발된 것도 가언이 아니었다. 자, 이 시기에 더욱 빈번해진 이국선의 출현으로 막군에 더 위기감을 느꼈고 이국선 서양의 배죠.
자, 50여 안에 발생한 그의 미국의 모디스노가 와서 에도만에 접근한 사건은 이런 위기의식을 더욱 고조시켰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민감도가 크다고 했죠. 외부 침입의 민감도가. 자, 이러한 내후 외환의 위기 속에 1841년에 로즈 미즈노 다다콘이라는 사람이 막권 체제의 재건 계획을 위해 덴포 계획을 착수를 했고 그 내용을 보면 첫째 화려한 풍속을 유행이 물가 등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검량력을 반포해서 풍속을 단속하고 통제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대중적인 작가나 가부키 배우들이 처벌되기도 했고 둘째 기농농을 발령해서 에도 유입한 인구의 기항을 추진하여 에도시가의 사회분단을 해소하고 덴포 대기근에 항폐화된 농촌 재건을 꾀했다. 이 기농농을 무슨 법이라고 했죠? 인반법이에요. 인반법. 네. 이 법의 명칭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이제 그 앞에 심화강의 내용 관련된 내용들은 그 아트 외에도 그다음 대한민국 일본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연민식 선생님이 그 일본사 이런 내용도 다 참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셋째는 가분악가마의 상품 유통 독점이 물가 등기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가분악가마 행사를 해달을 명령했고 상인의 자유는 거래를 인정하여 에도와 오사카에 유입된 물자를 늘어내겠다. 근데 이거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넷째는 막부 재정 확대해서 연공률 조사해서 항무지 재건자를 시도했고 그 다음에 에도 오사카 주변의 영지를 막부에 직할지는 만든 몰수를 내렸다. 이걸 이제 뭐라고 했죠? 상지정이라고 하죠. 상지정. 예. 근데 이것도 반발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됐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하타모 또한 그 당시 곡괭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는 막부 오사카 교토의 노른자 땅들을 막부 직할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나 막부의 권력 강화와 재정 안정을 목표한 야심찬 개혁의 시도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엄격한 풍속 통제와 물가 통제는 오히려 경제 활동을 위축으로 가져왔고 연공 증대책은 농민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에도 오사카 일원의 몰수용도 농민이나 다이모 하타모토의 강력한 반대로 직면하여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덴포 개혁의 실패는 막부의 권위 실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였다. 안 했으면 되는데 괜히 이거 해가지고 그 권위만 이제 더 실추시켰죠. 그래서 막부가 추진한 덴포 개혁의 실패로 끝난 것과 대조되고 동시에 덴포 개혁 전후된 시기에 또 각 변정에서 번정 개혁이 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번정 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번정 개혁해가지고 이제 그 몇 페이지야? 134페이지, 135페이지의 내용이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여기는 이제 직접 시험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좀 약간 그 정치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관련된 교육 관련된 부분이고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있으니까 요 부분을 읽을게요. 예.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요것도 내용이 약간 부실한 게 있기 때문에 잠깐 번정개혁 관련된 거 다른 책과 같이 좀 정리한 거를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여기 906페이지 펴보세요. 자, 번정개혁의 목적은 각 변의 재정 재건 및 국력 확보를 위한 번정개혁을 실시했다. 특징은 막부의 덴포기에는 각 번에도 번정개혁을 추진했고 특히 서남 지역의 토자마번, 운번개혁, 토자마 개혁의 운번개혁은 이제 운번이라는 것은 토자마 변 중에서도 좀 외곽에 있는 번들을 얘기해요. 그래갖고 이 운번 개혁을 통해 대체적으로 성공했다. 이때 대표적인 운번은 어떤 걸까요? 사스마, 조슈 번이죠. 예, 두 개 변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성과로 이제 영주가 장악하고 유능한 개명적인 중하고 무사층이 중심이 되어 개혁을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중하고 무사층도 참여시키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상인들도 많이 참여시켰어. 상인들도. 그래서 영내의 물산을 전매제를 해갖고 그래서 번의 국선 해소를 막공하고 전매제라는 건 번에서 특정한 상품들을 잘 나온 특정한 상품들을
특정 그 전매제를 내요. 담배처럼. 그래서 그 특수한 회사를 뭐냐면 기관을 국산 해소라고 해요. 거기에 납품하고 독점권을 장악하고요. 이제 상인세액과 연계. 그래서 상인들에게 일종의 국산 해소에 뭐냐면 운영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익을 공유화시켜. 대신에 상인들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사무라이나 번의 채무를 탕감하거나 아니면 분할로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요. 그럼 상인들 입장 볼 때는 어차피 얘네들한테 받을 기일이 받을 가능성이 없는데 어차피 얘네들 이제 탕감해주고 대신에 뭘 얻는 거야? 이 국사 해소에 참여해가지고 일종의 운영권, 판매권 얻으면서 나한테 뭐야?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윙하는 게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대표적인 이 개혁변이 사스마 변하고 조스 변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좀 볼게요. 그러면 여기 예전에 이제 한번 이 사스마 변과 조스 변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위치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사스마가 어디죠? 자, 여기 쭉 보면 가고시마라고 보이죠? 여기가 사스마야. 사스마. 그래서 사스마인데 사스마는 그 당시 유구라고 해서 육구 있죠? 육구 왕국을 영향력 행사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제일 또 중요한 조슈군이 어디예요? 여기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어디가 있는데 시모노세키가 있는 데가 조슈군이죠. 예. 요 변의 개혁을 볼게요. 물론 다른 변도 있긴 있는데 요 변 두 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볼게요. 자, 사스마 변 같은 경우는 조슈 시노사토라는 사람을 이제 주도를 해서 했고 하군부사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가메가타 상인들에게 빌린 채무를 해소를 성공했다. 분할 상환. 분할 상환도 뭐 50년, 20년 분할 상환이야. 상당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 사스마 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아마미 제도가 있는데 아마미 제도는 뭐냐면 거기 유쿠하고 그 당시 가고시마 그러니까 일본 그 큐슈와 연결하는 중간에 있는 열도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탕수수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흑선탕은 여기서 전매질을 해서 강했고 뉴크와 무역을 확대해서 재정을 타개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이제 서양식 호술과 채용과 무기 제조, 기계 공장 설립과 혁신적인 정책을 했고요. 군사를 강화시켰고 그다음 용광로, 반사로나 유리 공장, 서양식 방직 공장을 이제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공장군을 이제 만들었어요. 서양식 공장군. 공장이 밀집된 공단을 이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죠. 슈세이카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개혁을 이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조슈보는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제일 발달된 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조슈의 위치를 보시면 알아요. 이 조슈의 위치가 이렇게 센토나이카 쪽에 있고, 연결하는 길이죠? 기내 지역으로. 그래갖고, 여기 큐슈와 이쪽 기내를 연결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거 외국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다 보니까 요 지역이 특히 해상무역, 물류 거점의 역할을 해요. 자, 내용을 볼게요. 재정적으로 보면 농민의 요구를 인정하고 연공 공감을 하고 그다음 분할 상환 제도를 냈어요. 연분 반제법. 그리고 무사의 채무를 다 번호로 전가해서 제가 대신 내주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이 전매제 시시인데 이게 좀 약간 예민한 게 책은 전매제 완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책에서는 전매제 강화 이런 말이 있어. 어떤 분은 물어보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용어가 좀 어떤 거 완화라고 하고 어떤 책은 강화가 있잖아. 그래서 저는 전매제 실시라고 했어요. 그냥 완화나 강화나 다 일단 뭐예요? 실시에 포함되어 있잖아.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책 읽다 잘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모순돼 있는데 우리가 이게 강하냐 완화냐 따질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그 쓸데없는 거지. 나올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전매제 실시에서 뭐 이게 강화 완화 이거를 따질 시간에 공부 하나 더 해야겠죠. 한 대 더 봐야 되니까 그냥 실시됐어. 종이와 밀랍을 전매 실시했고 식상업을 추진했고 상품 위탁 판매를 전매하고 특히 성박과 하물의 가세를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건 왜냐 조슈문의 위치를 잘 이용한 거죠. 조슈문은 시몬세키 딱 있잖아. 이 시몬세키는 모든 물류의 유통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배들은 이렇게 논스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기항제 들렸다가 좀 쉬었다가 가고 좀 쉬었다 그러는데 요걸 이제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시몬세키니까 요게 일종의 기항제를 삼은 거야. 그래서 물건을 한 번에 다 와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 물류비가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딱 갖다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수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창고가 필요하겠죠. 그럼 창고 비용으로 받아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삼성에서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핸드폰, 전자제품 팔 때 그 유럽 각지에 뭐가 있어요? 물류 기지가 있잖아요. 물류 기지에 보관했다가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그 공급을 해주지 한꺼번에 뭐 그때마다 물류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 가면 물류 비용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한 번에 딱 창고에 보관했고 그 지역에 이제 수요가 있을 때마다 공급을 하면 그만큼 물류 비용가 다운이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뭐냐 상품을 창고를 만들어 주는 대신에 비용을 받았다는 거죠. 군사적으로는 양식 군비, 그러니까 이제 서양식 군비를 이제 많이 채용했고 하군 부사 등을 등용했다.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뒤에 뭐 토사변도 있고 뭐 시제변도 있으니까 한번 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조슈번에는 1832년에 상품 유통의 자유나 연공 감면을 요구한 대규모 농민 입기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중국 무사였던 무라타 사이오를 등용했다. 무라타는 이제 분할 상속 제도를 이제 실시해서 변의 부채를 정리하고 전매제를 완화했으며 식상업 정책을 실시했다. 또 센토나이카 내에 통과된 선박을 대상으로 창고업이나 금융업을 수익을 증대를 꾀하는 등 건전개혁에 성공을 거뒀다. 사스마변에서는 그 당시 하근부사 출신이었던 주슈 히토사토가 주도로 분할 상속에 의한 부채 정리에 성공했고 설탕의 전매와 루크 무역의 강화를 통해 번외 수요를 늘려 그 자금으로 서양식 무기를 구입하는 등 부국 강경을 추진했다. 시제변은 다이모 나발심의 나오마사가 서양식 군사공업의 도입을 중심으로 번정개혁을 했고 도사번에서는 다이모 개혁파가 힘을 합쳐 번정개혁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근데 미토본은 실패했나봐요. 그래서 미토본에서는 운벌적인 무사세의 강화 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들 선언지역의 번에서는 번정개혁의 성공으로 유능한 하공무사가 번정에 참여한 길이 열렸고 번의 재정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번 건력이 강화되어 식상의업과 부국관광정책이 치러지면서 군사개혁이 항해져 막말에 막말이라는 건 맞고 말기죠. 정국을 주도하는 운변으로서 활약하는 토대였다. 그래서 운변은 바깥에 있는 변으로서 부강하는 번들 얘기하죠. 부상하는 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있고 여기 이제 공장을 이제 하는 슈쉐이칸을 보세요. 여기는 부국강정책을 치는 사스마변이 다이모 시마조 나리아키가 별지에 설치한 서양식 공장 군으로서 용광로, 유리, 도자기 제조소, 서양식 방조 공장에 몰려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근현대 넘어갈게요. 근현대. 자, 근현대는 여기에서 애도 맞고 말기 때부터 개항 이후 이제 내용인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 근현대 부분이에요. 이 근현대. 예. 그래갖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약간 꼼꼼히 봐두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쭉 넘어가서 자, 폐기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1853년 6월 3일 날 폐기 제도가 미국 도인도 함대 소속의 군함 4척을 이끌고 에도의 앞에 우라강에 나타났는데 그는 막부의 관리들로서 필모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미국과의 통상을 요구하고 무력을 사용했다 위협했다. 그리고 이듬해 재차 내양하여 막부의 답변을 준비할 요구한 후 6월 12일 날 일본을 떠났다. 1년 후에 이제 다시 등장했죠. 그러면 패리 내양이 이제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막부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막부는 일종의 세국 정책을 했다고 해도 주변에 이제 여러 정보통로부터 이제 국제 정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전에 아편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1840년 아편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편 전쟁 때 중국이 그렇게 강했던 중국이 영국한테 깨진 걸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일본 애들은 원래 이제 이항성 같은 그런 것들이 오면 얘들을 무력으로 쫓아내려는 정책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정책을 포기하게 돼. 잘못하면
뭐냐면 영국 같은 서양의 성밖에 오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갖고 정책을 바꿔서 그 당시 외국의 성박이 들어온 것을 보면 그 쫓아내는 대신에 좀 온건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 물과 식량을 제공해주고 그다음 내보낸 다음에 해상 방어를 강화시키겠다.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태평양 연안에 도달한 그 러시아 세력들이 간헐적으로 통상을 또 요구를 해요. 거기다 이제 미국도 그 당시 이제 중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태평양 항로와 중국의 기착지로서, 그러니까 그 중간 기착지,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그 일본을 가기 위한 중간에 중국을 가기 위한 어떤 중간의 기착지로서, 기항지로서 일본의 관심을 갖게 됐다. 자, 독국과 맞붙는 세국 정책을 고수하면서 서양 열강 통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이 영국군에게 참패한 아편전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에서 서양의 군사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었다. 막고는 1842년 외국 성박에 접근에 대해 기존의 무력 사용 정책을 대신해서 이것을 온건책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또한 해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자, 독국과 막고는 페리의 요구에 심각하게 받아들여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제 내항하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오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 안 도와주면 또 당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이모드 위견을 모아요. 그래갖고 이걸 조정에 또 알리고. 근데 이제 막부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페리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취한 방면에 조정과 다이모에서는 어떻게 오랑캐설과 이제 하친하냐 싸우자라는 양의론이 우세하죠. 근데 이제 막부 입장을 뜬 이 양의론 이제 무시해버리고 그 당시 페리가 일곱 축의 함대를 이끌고 오니까 뭐냐면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매일 하친 조약을 맺게 돼요. 예. 1854년에요. 그 주요 내용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예전에 미일 통상 수호 조약과 같이 비교해갖고 시험이 나왔으니까. 자, 주요 내용은 시모다와 하코다타의 계약, 제한 무역 허용, 포로 선언의 구조 및 물자 보고, 영사 주재 허용, 미국에 대한 체육 대역의 조항이었다. 그래서 막고는 그 이어서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와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일본은 미일 하친 조약을 체결로 서양의 문호 개방에 길을 들었다. 그리고 그러나 1857년 12월 미국의 초대 영사로 왔던 그 타운제트 해리슨이 제한적 개방의 불만을 품고 통상의 자유화를 주장했다. 해리슨이 이제 강력한 요구에 따라 막고는 고심 끝에 1858년 2월에 그다음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죠. 이것도 외워두세요. 근데 이전에 이제 막부가 좀 큰 실수했는데 예전에 안 나가는 짓을 했어요. 얘네는 막부가 이제 결정할 때 청와하게 안 물어봤거든. 근데 무슨 청와하게 이제 의견을 이제 물어본 거야. 근데 청와는 고다이구 청와였는데 막부하고 좀 사이가 좀 안 좋았던 때요. 그때는. 그래갖고 이제 그 막부가 이거 보니까 안 된다. 우리 못하겠다. 왜 계약을 하냐. 그렇게 이제 해서 취결을 거부했어. 그러니까 그 도장 찍는 걸 거부하니까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미일 수호통상조 맺게 된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점을 때 아무리 청왕이 허수아비라도 그 면목상 조금 다 위죠. 막구보다. 근데 무시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양이론자로 등장해요. 종황 양이론 이제 등장하면서 예전에는 종황과 양이가 이렇게 뭐냐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사건 그러니까 막부가 청왕 무시하고 개항한 계기로 종황파와 양이파가 결합되고 이때부터 탐학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예전에 종황파들이 탐학운동까지는 펼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종황파와 양이파가 결합되면서 탐학운동을 바뀌게 됐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아마 뒤에 있는 내용일 거야. 근데 미일수호통상조약도 중요하죠. 내용을 보면 일단 이 조약으로 개항장을 5개 늘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의 자유화와 협정관세 채택 이건 상당히 불평등하죠. 외국인들에 대한 영사재판권 인정 등 같은 불평등 내용을 담고 있다. 막부는 다시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통상적인 안세의 5개국 조약을 체결했다. 개국으로 일본은 서양 열강들이 지배하는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다. 애도의 서양의 외교관들이 주재하게 되었고 개항장에서 서양과의 무역과 문물 교류가 확대됐다. 초기의 무역을 보면
생사와 차가 주요 수출품이었죠. 특히 생사가 되게 인기가 많았어. 그 당시 그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 생사는 그 생산하긴 했는데 생사가 뭐예요? 누에코치에서 뽑아놓은 시인데 그 당시에 누에코치 병이 돌았어. 그러니까 생사가 많이 생산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산 생사가 많이 수출했고요. 한때 이제 1920년대까지 주요 일본 수출품이 생사였어요. 생사. 그래서 모직물과 면직물, 무기 등이 주요 수입품이었다. 생산 수출이 증가되니까 국내 시장의 가격이 상승했고 외국에 비해 가격이 낮았던 금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 특히 금 내 시세가 좀 낮았어요. 은값이 좀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 외국 입장할 때 은을 가지고 와서 금을 바꾸는 거예요.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은을 가지고 와서 금을 바꾸는 그런 건데 금값이 오르니까 자연스럽게 물가도 어떻게 됐어요? 뛰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 살펴볼 것이 이제 여기 좀 약간 설명이 부족한데 개항 이후에 이제 어떤 그 사회적 혼란상 이런 것들 좀 더 보충 설명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기타사 이제 심화 규제 내용인데요. 요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경제적 영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금의 유출이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 물가 상승, 유통구조의 붕괴 이렇게 이제 측면에서 보는데 이 당시에는 수입품보다 수출품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 요코하마를 통해서 특히 영국을 많이 빠져나갔죠.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재앙상인의 등장으로 그 다음에 특권적 애도의 도매상을 중시한 유통 질서가 붕괴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애도 그 개항장을 중심한 거기 한국 출신의 상인들의 등장으로 특권적인 애도 도매상이 중심의 유통 질서가 붕괴되고 그래서 막부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칙령을 내렸죠. 뭐 모품의 도의 소용 이런 것들에서 애도 막부 애도 상인들 보호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세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막부에 들어오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뭐냐면 수출업 중에 제사업, 양장업, 그러니까 비단과 관련된 누에코치와 관련된 생산 수출이 많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수출품들이 그 자체 생산이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물품들이 그게 빠져나가니까 수출로 물가는 어떻게 됐어요? 폭등이 되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학원부사 농민의 경제적인 공급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금이 해외 유출이 되게 많았다는 거 아까 그래서 국내에선 조잡한 금화가 제조되고요. 돈이 부족한 걸 메꾸기위해서 그리고 해외 저가 상품이 유입되면서 수공을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좀 붕괴가 되죠. 국내 산업이. 그래도 이제 이런 경제적 타격이 또 양이론을 확대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종합 양이론자들이 탐학 운동하고 그 오랑 그 서양의 이제 세력들을 되게 싫어했던 이유가 경제적 배경도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쌀가 폭등도 있었다. 그래서 에도와 오사카 주변에 대규모 민중 폭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또 사스마 조슈 샤가 등은 서양식 군사 기술 적극적으로 도입을 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항 이후에 이제 변화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 기타사 이제 그 심화 규제도 제가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9.0 공지에 있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여기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그 북소련 인강 이렇게 듣는 분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인강 수강권을 지금 인증을 잘 못하잖아요. 저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강의하면서 이제 강의 도중에 인증번호 3개를 얘기를 하고 그 3개를 4개 확인하면 장부를 등록시켜주고 그 다음에 20개를 확인하면 모의고사 수강권을 주겠다고 공지를 해놨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다 이제 인증번호를 이렇게 쓸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내년에 수강하신 분들 이렇게 보고 인증번호 3자리를 북소년 수강권 인증 코너에 가가지고 수강 인증 코너에 가서 알려주시면 제가 등업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번호를 이렇게 쓸게요. 인증번호. 딴 말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이게 314번이구나 해가지고 네 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인증 코너 가가지고 등업 신청하시면 장군해드리고, 장군하면 내년 교재 중에 10.0은 이제 그분들에게만 공유해드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20개 모아서 이제 알려주시면 또 이렇게 뭐냐면 그 인강 수강권도 드리고 그럴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